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도시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킬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강원도 악귀의 땅.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 강원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 원래 고향이 강원도 창도군이었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남하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수복 이후 현재의 38선이 그어지게 되었고 강원도 창도군은 북한 땅으로 편성이 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당시 남하했던 동네 주민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기도 쪽으로 갔다가 유엔과 미국의 결정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시리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살자리를 알아보다가 창도군과 그나마 가까운 휴전선 이남 지역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이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의 어딘가였다고 한다. 비록 좁은 땅이었지만 산 아래에 위치한 땅답지 않게 굉장히 비옥하고 각종 농사가 잘 되는 양지였는데 처음에 터전을 꾸린 것은 할아버지와 함께 남하한 30명 정도였으나 이후 중간에 외부 사람들이 꽤 유입이 되게 되어서 나중에는 작은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마을은 점점 규모를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마을을 이룬 지 12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허름한 복장의 웬 스님이 마을로 찾아오게 되었다. 그 스님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시주를 부탁했는데 당시는 한창 마을이 부흥하고 있던 시기라서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스님의 행랑에 돈이며 음식이며 가득 챙겨드렸다고 한다. 이에 무척이나 고마워하던 스님은 시주를 다 받은 후 갑자기 마을 중앙에 걸터 앉더니 깊은 명상에 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오전 내내 스님은 명상에 빠져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도 마을 이장 집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큰 목소리로 잠시 할 말이 있으니 이장은 앞으로 나오라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그 스님의 벼락 같은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란 이장은 급하게 문을 열고 나와서 자신을 찾은 연유를 스님에게 물었더니 스님은 이후 이장과 함께 이장의 집으로 들어가서는 꽤 긴 시간을 머물렀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이장은 굉장히 침통한 얼굴로 집을 나와서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40살 이상의 남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한다. 그렇게 스님이 해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해주게 됐는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고향이 이곳이 아닌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다. 이 땅은 원래 7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었다. 원래는 숲이 우거져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떤 영적인 인과에 의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땅의 원주인은 악귀들이다. 악귀는 일반적인 원귀나 악령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며 악귀들은 지옥의 야차나 나찰 같은 무서운 존재들이다. 그런 악귀의 땅을 인간이 제멋대로 와서는 털을 잡고 땅을 뒤집어 놓았으니 그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금제가 걸려 있어서 악귀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금제도 곧 있으면 풀릴 시기가 다가온다. 그러니 3주 안에는 반드시 마을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한 달 안에는 아무도 이곳에 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달이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마을은 피칠갑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남지 않는 땅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휴전선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님의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스님은 그렇게 말을 마치고는 이장에게 합장을 하고선 본인이 한 말은 원래라면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으나 전쟁 이후 시주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처님을 위해서 자비와 정성으로 보시하는 마을은 이곳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해준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스님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큰 염주와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한지를 몇 장 주면서 이것들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날 한 달 동안에 강해질 요사스러운 기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꼭 간직하고 있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이 염주와 부적만으로도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서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고 단단히 일렀다고 한다. 스님은 그렇게 말을 마치고는 뒤돌아서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어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고 한다. 그때 갑자기 이장이 굳어있는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는 떠나고 있는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더니 엎어진 채로 울고불고 사정을 했다고 한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남하에서 그나마 가까운 철책선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인데 이 마을을 떠나면 남쪽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으니 갈 곳이 없다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스님은 60살이 넘은 이장 영감이 그렇게 통곡하는 것을 보더니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뿌리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모습을 본 다른 마을 사람들도 스님에게 달려가서 모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을 미리 알고 목숨을 살려줄 방도까지 마련해 주시는 스님 정도의 도력이라면 분명히 그 악귀를 물리치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 방도도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면서 제발 부탁이니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면서 온 마을 어른들이 스님에게 빌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마을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부처님께 시주하고 차후에는 마을 뒷산 중턱에 절을 세워서 대대손손 부처님을 모시는 마을로 살겠다면서 모두가 악을 쓰면서 흐느끼니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고는 어차피 명도 얼마 남지 않았고 천기를 한 번 누설하나 두 번 누설하나 별 차이가 있겠느냐. 물론 100여 명의 목숨을 살린다고 해서 내 큰 죄가 씻겨질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고 중얼거리면서 악귀를 물리칠 방법을 마을 어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방법은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방법이었다. 우선 앞서 말한 대로 한 달이 지나면 악귀들의 금제가 풀리게 되고 붉은 달의 기운이 마을을 감싸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죽음의 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려줄 테니 당일날이 되면 마을의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축시, 그러니까 새벽 1시 30분경에 마을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 앞에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앉힌 후 그로부터 묘시, 그러니까 동이 트고 닭이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시간까지 아이들은 나무를 둘러싸고 앉은 상태에서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눈을 감은 채로 의식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축시부터 묘시까지 아이들은 절대로 감은 눈을 떠서도 안 되고 서로 마주잡은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의식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악귀들은 의식의 힘으로 향후 700년간 땅속에 봉인되게 될 것이고 천기에 의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 먼 훗날 요괴가 봉인에 풀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해할 힘을 상실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의식이 실패한다면 처음에 말했던 대로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스님의 말에 이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스님은 느닷없이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어 자신의 약지를 깊이 베고 난 후 뿜어져 나오는 피를 마을 입구 당산나무에다가 뿌리고 그대로 손가락을 나무에 갖다 댄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것을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읊조렸다고 한다. 이를 보곤 기겁한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말리지도 못하고 말없이 지켜만 보았는데 행동을 마친 스님은 난 이제 떠날 터이니 꼭 내 말대로 하시오 라는 말만 힘없이 남겨둔 채 법복을 칼로 찢어서 약지 손가락을 동여매고는 터벅터벅 힘없이 마을 밖으로 걸어나갔다고 한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받은 종이 몇 장과 염주를 청년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당시 청년이었던 할아버지의 집에 보관하기로 했고 마을 이장을 비롯한 어른들은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아서 한 달 뒤에 있을 의식의 날을 그날로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실 10살 미만의 아동이라고 하면 부모가 통제하려고 해도 제멋대로 행동하기 일쑤인데 동네 어른들의 무서운 호통과 매질 그리고 마을의 급박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의외로 금방 의식을 적응해 나갔다고 한다. 축시부터 묘시까지 아이들을 당산나무 앞에 둥글게 모여 앉혀 손을 잡고 눈을 감게 한 채로 그 앞에서 꽹과리도 치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내게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소리를 내거나 감은 눈을 뜨지 않게 혹독하게 연습을 시킨 결과 아이들은 정말로 그 시간 동안 미동도 않고 의식을 마칠 만한 준비가 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당시 청년이었던 할아버지는 그냥 마을을 떠나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약속된 한 달의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마을에 있던 소나 닭, 개가 갑자기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여름이라 들끓던 파리와 모기, 극성이었던 쥐들까지도 자취를 감추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피가 스며든 당산나무를 유심히 지켜보던 동네 사람은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했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무당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무당이 당산나무와 마을을 밖에서 훑어보더니 이것은 내가 모시는 신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지옥의 입 위에 마을이 생겼는가 하는 알 수 없는 말만 하고서는 마을 입구에는 발도 딛지 못하고 주랭랑을 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스님이 점지해준 그날이 되게 되었다. 일찌감치 동네 애들은 이장 집에 모여 있었고 해가 지고 축시가 임박하자 이장 집에 있던 아이들은 전부 당산나무 앞에 모여 앉아서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채 앉게 되었다. 그리고 이장은 다시 한번 눈을 뜨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면서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후 마을 사람들은 전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었다. 그저 아이들이 의식을 잘 끝마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시 청년이었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무서운 기분이 들고 소름이 돋는 것이 의식이고 뭐고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에게 받은 염주와 부적을 품에 넣은 채로 마을 뒷산 쪽으로 혼자 조용히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을 쳤다고. 마을을 벗어날 때쯤 마을 이장이 기르고 있던 개가
묶여있던 목줄이 풀렸는지 할아버지를 쫓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벽이라도 쳐져 있는 듯이 마을의 경계선상에서는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낑낑거리면서 울부짖는 것을 목격하고는 할아버지는 더더욱 확신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산을 넘어 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고함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더불어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내려앉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를 들은 할아버지는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채 몇 걸음 더 가지 못하고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렸다고 한다. 다음날 눈을 뜨니 전날 밤에 쓰러진 그 자리였지만 시간은 이미 낮이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할아버지는 다시 울부짖으면서 도망을 치게 됐는데 그러다가도 문득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하게 느껴졌던 터라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크게 돌아서 마을의 입구를 먼 발치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마을을 보게 됐는데 마을 입구에 있던 당산나무는 세로로 쪼개져서 벼락을 맞은 듯이 시커멓게 타있는 상태였고 살점과 피 같은 것들이 당산나무 주위로 퍼져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내리는 비에 그 피의 얼룩이 당산나무 주변을 넓게 수놓고 있었다고. 마을의 집이란 집은 모조리 폭삭 내려앉아 멀리서 보아도 참혹한 풍경이었고 이를 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도 문득 마을에서 이상한 느낌과 오싹한 기운이 흘러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겨우 도망을 치셨다고 한다. 그 후 할아버지는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는데 이 일은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할머니에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말실수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해준 것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남은 삼촌과 고모들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큰 고모가 불현듯 어릴 적 할아버지가 물건을 보관해두는 창고에서 노랗게 변한 부적 비슷한 것을 몇 개 본 적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너무 기억에 남아서 써본 이야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대단한데요. 근데 사실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뭐 이런 원귀, 뭐 도력 이런 걸 좀 안 믿어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안 믿는 내가 봐도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야.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거죠. 너무 그럴듯해서. 그리고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전래동화에 되게 많거든요. 그 마을에 어떤 악귀 같은 게 있어서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스님이 해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잘 물리치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거든요. 근데 이야기의 끄트머리쯤 돼서 갑자기 이야기가 꺾이는 부분이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만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야, 재밌네요. 네. 이게 사실은 뭐 경상남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뭐 이러면은 솔직히 좀 별로 신빙성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강원도라고 하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 네, 진짜로. 강원도에 사셨던 분들이거나 지금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강원도가 워낙 넓고
산지가 험한 곳이 많아서 이런 곳이 있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마을이 있다가 갑자기 송두리째 없어졌다고 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예.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스님이 해준 그 부적, 뭐 염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해결책이었을까?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아까 그 스님이 말한 대로 너무 강력한 악귀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이들을 봉인할 수 없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을 사람들을 그냥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그런 아주 흥미롭고 으스스한 이야기였네요.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다. 여튼 그렇고요.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넷카마의 최후. 어떤 글이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후배 녀석에게서의 전화 보고. 예전에 모 동호회에서의 후배인 이 녀석은 넷카마다. 넷카마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자인 척하는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등록한 아이디로 세이클럽에서 남자를 홀리는 게 취미인데 세이클럽은 옛날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글빨이 얼마나 좋았는지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었다. 얼마 전에 어떤 남자랑 세이클럽에서 알게 됐는데 무심결에 메일 주소를 알려줬더니 계속해서 메일이 오더란다. 장난삼아서 계속 답장을 해줬는데 어제 자취방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고 한다. 소포를 열어보니 내용물은 꽤 비싸 보이는 반지. 놀라서 금은방으로 달려갔더니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비싼 녀석이었다고.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녀석은 나에게 전화를 했고 나는 그 반지를 팔아서 플레이스테이션 2나 사가지고 내게 바치라고 충고를 해줬다. 하지만 이 순딩이 녀석은 그 남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사실은 남자라고, 미안하다고, 반지는 오늘 되돌려 보내겠다고 연락을 해버렸다. 그런데 오늘 답장이 왔단다. 답장의 내용인즉 당신이 남자라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함께 웃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던 추억은 진실되지 않습니까? 저랑 사귀어 주세요. 후배 녀석은 해외로 도망치겠다고 난리다. 쯧쯧쯧.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니까 크게 한번 데이는 거겠지. 넷카마 놀이도 좋지만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오늘의 교훈 끝! 이라는 글인데 그 밑에 이후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위험하다고 직감한 후배 녀석. 결국은 아는 형의 차를 빌려서 수원까지 그 사람을 만나러 다녀왔다. 반지도 돌려줄 겸 확실하게 이야기도 할 겸. 상대방의 나이는 37세였는데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턱수염을 근사하게 기른 데다가 옷을 입는 센스도 장난이 아니었다고. 수원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건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울더란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면 재미있냐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다시는 사람을 못 믿게 될 것 같다고. 당황한 후배 녀석.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해 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럼 친구부터 시작해요.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자폭성 멘트가 아닐까 생각하곤 있지만 본인들이 납득했다고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다.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고 한다. 뭐 이걸로 한 건 낙찰 이라는 글인데 다음에 또 후기 글이 또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한 소식. 두 사람 결국 사귀기로 했답니다. 계속되는 진지한 구애에 결국 후배 녀석이 넘어가 버렸다고 한다. 후배왈.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라고. PS.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조금이랄까 상당히 미묘. 라고 하는 글이네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어이없다. 최악이네요. 근데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런 성별의 구애를 뛰어넘는 그 뭐랄까 정말 진지하고 순수한 사람도 있을 것 같잖아. 왠지 딱히 동성애자여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친해지고 사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뭔가 들어버려가지고 납득이 뭔가 되네. 그 뭐랄까 그것도 생각난다. 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에 그 있잖아요. 그 짱구네 가족이 히치하이킹 하려고 하는데 짱구 아빠가 히치하이킹 여장 한 다음에 한단 말이야. 어떤 남자가 태워줘. 근데 이제 짱구 아빠가 말하는 거지. 사실은 나 남자라고. 근데 그 남자가 오 상관없어. 이러는 거 있잖아. 그게 좀 떠오르네요. 근데 왠진 모르겠지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성별을 뛰어넘는 진솔한 이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냥 친구 이상의 관계처럼도 지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누군가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뭔가 미묘하게 현실감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네요. 여튼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요. 마귀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마귀굴이란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약 20년 전 한 이름 모를 섬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고 언젠가 마귀굴 혹은 마구굴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대해서 기록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더는 지체에서는 영영 쓰지 못할 거란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민한 10대였던 저는 방학을 맞아서 바다를 보러 가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살 어린 삼촌과 함께 셋이서 2박 3일간 섬으로 남자들만의 여행을 가자면서 아는 선장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행 당일 저희 3명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항구에 도착한 후 아버지의 지인이라고 하시는 선장님의 배를 빌려 타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이 적다고 하는 어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은 배를 탔던 것 같으며 멀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름 모를 섬의 첫 인상은 뭔가 이질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두조차 없었고 섬의 지형상 부두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지형에 배를 잠깐 정박시킨 후 간신히 내렸습니다. 그 선장님의 말씀으로는 이 섬엔 현재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만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서 마을 사람들은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를 정박시켰던 곳에서 조금 걸어가자 이상하게 높은 돌담들이 보였습니다. 제주도의 어깨 높이만한 돌담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 남성을 가릴 만한 높이의 돌담이었습니다. 돌담이 쌓여있던 길을 조금 더 걷자 평범한 시골의 집들이 보이고 이내 이질적인 기분조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선장님은 절대 해가 저물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했고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바람이 돌담을 지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호기심 많던 저는 의아했지만
그 후 선장님의 집에 다다르기까지 짐을 풀고 돌담 바깥쪽의 모래사장에 셋이서 갔던 것까지는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래사장에는 저와 아버지, 삼촌 셋 이외에도 다른 집의 친척이라면서 휴가를 온 남자 둘이 있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저희 다섯은 넓은 모래사장을 전세낸 것처럼 헤엄치고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가자 술을 드시지 않던 아버지는 나머지 넷을 모으고는 이제 각자 숙소로 돌아가자. 밤이 되면 춥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때마침 바닷가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저희가 처음 자리를 잡았던 위치까지도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쇳소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지자 부랴부랴 짐을 챙기던 저는 원래 저희의 일행이 아니었던 두 명의 남자들이 자기들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면서 아버지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끝내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것인지 그 남자 둘은 내버려 두고 아버지와 저, 삼촌만 다시 돌담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담길을 걷는 내내 저러다가 큰일 난다면서 혀를 차시던 아버지와 정 그러면 자기가 가보겠다던 삼촌, 그리고 피곤함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저는 그래도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비명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멈춘 저희 세 명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삼촌은 자기가 가보겠다면서 아버지와 저는 마을로 계속 가라고 하고는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곤 한참이 지나도록 삼촌의 모습도 나머지 두 명의 모습도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아버지께 삼촌을 찾으러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재촉을 했지만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셨고 선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다른 방으로 보내셨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분노 그리고 객기가 어우러져 있던 당시의 저는 몰래 방에서 빠져나와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마귀굴이란 존재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은 마귀굴에 홀린 것이다. 내일 날이 밝으면 찾아보러 가자. 지금은 마귀굴이 돌아다닌다. 는 식의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도 마귀굴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미 선장님께 들었던 것인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이 삼촌을 찾으러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자 화가 난 나머지 몰래 집 대문 밖으로 나왔고 불빛이 없어서 완전히 어두웠던 돌담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담길에 접어든 저는 그제야 객기를 넘어선 두려움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고 그전까지도 들렸지만 눈치채지 못했던 소리, 마치 뱀이 내는 소리와 천식 환자의 쇳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가 돌담 너머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소리려니 했던 저는 계속해서 돌담길을 나아갔고 어느 순간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그 쇳소리는 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파도가 철썩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들리는 별개의 소리라는 것과 또한 거기에 돌담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까지 더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저는 그 순간 오싹한 느낌과 함께 돌담길 저편에서 어떤 검은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곤 소리를 지르며 헐레벌떡 선장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마귀굴이 내는 소리를 밤새 들으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은 약해졌고 파도도 부드러워졌으며
기괴한 소리도 더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선장님의 아내분, 이렇게 셋이서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삼촌이나 나머지 두 사람의 발자국조차도 없었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은 한숨을 내쉬면서 마귀굴이 잡아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 말씀에 의하면 이 섬에는 옛날부터 마귀굴 혹은 마구굴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어두운 바다에서 올라오며 돌담 너머를 배회한다는 것과 돌담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마을 전체에 있는 것도 다 마귀굴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모래사장을 뒤졌던 저와 아버지는 다시 선장님의 집으로 돌아갔고 선장님이 오시기까지 남은 날들을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선장님이 다시 섬에 돌아오시고 삼촌과 그 두 명에 대해서 말하자 일단은 고흥군으로 돌아가서 실종 신고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일들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삼촌의 실종 신고 이후 경찰과 같이 그 선장님을 찾으러 갔을 때는 선장님이 배를 그만 타시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섬의 위치도 이름도 모르던 저희는 영영 그 섬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알려진 섬들을 몇 군데 방문해 봤지만 높은 돌담길이 보이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더 알아낸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경찰의 말을 끝으로 저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촌은 실종신고 이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끔찍한 경험의 전부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유품에서 삼촌과 찍은 사진을 못 찾았더라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름의 조사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 기괴한 소리와 돌담길을 헤매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무엇을 보고 느꼈던 걸까요? 제가 10대였을 당시에 이미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분들이 사시던 그 섬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세상에서 마귀굴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더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험을 한 다음날 주웠던 것들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전부 다음날 돌담길에서 주웠던 것들이며 손톱은 악취가 심해서 씻어서 보관했습니다. 더 길었던 손톱도 있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서 다른 상자 하나를 분실하는 바람에 남은 것은 저것뿐입니다. 아직도 저 많은 손톱들이 왜 돌담길에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뼈 비슷한 것들의 사진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는 이 글을 보고 댓글을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구한테 홀렸는데 살아 돌아왔네.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간 건 탁월한 선택이네. 쪼꼬미일 적에 남해에서 놀 때 외종조부가 도선장이나 바닷가에서 못 보던 낡은 배가 있으면 그 근처는 절대 가지 말고 보이면 나한테 말해라 라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면 그 낡은 배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외지인이나 동네 사람들이 모르고 다가가면 그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서는 영영 다시는 못 돌아온다고 마귀한테 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이건 그냥 외종 할아버지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점점점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댓글로 와 미친 신기하다 어디 지역임?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댓글로 남해 하동 쪽일 겁니다. 어릴 때라서 기억이 무섭거나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 글을 보게 됐는데 나 어릴 때 작은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랑 비슷해서 소름 돋네. 할머니 댁이 고흥 남양면인데 지금은 돌아가신 작은 할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
나 어릴 때 밤에 바닷가에 가지 말라고, 가더라도 씩씩대는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라고 그러셨는데 저기에 묘사된 거랑 똑같아서 소름이 돋아 라고 하는 댓글도 있었네요. 글쎄,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도 되게 무섭다, 으스스하네요. 근데 보통 이런 글들은 사실 일본 괴담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일본 괴담들이 요런 형식인 게 되게 많아.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요. 네. 근데 사실 일본 이야기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지명이라든지 모습들이 아니니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그냥 와닿잖아. 더 뭔가 공감감이 좀 느껴지고 그래서 더 좀 흡입력 있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또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막 밀물 썰물이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깨끗하고 정돈돼 있고 하니까 마음이 밤에 가더라도 편안하단 말이야. 근데 남해나 서해 이쪽은 밀물 썰물이 있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정돈이 안 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바닷마을에 가더라도 뭔가 막 뭐랄까 진흙 같은 거 막 올라와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섬이 어딘가엔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 워낙 또 서해 남해 이쪽은 또 지형들이 험난해서 섬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처럼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럴만도 한 게, 많은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만화 같은 게 이런 식의 배경인 곳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예. 배틀로얄이라는 일본 만화도 어떤 섬에다가 애들을 가둬놓고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 결국은.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죠.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는 곳이 이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어느 섬이잖아. 근데 이제 그런 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작고 사람이 안 살고 이러면은 지도상에도 잘 표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글쎄,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면 마귀굴이라는 게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사람을 해하는 어떤 살인자 같은 사람이 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워낙이 이런 인적 드문 곳이라면은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가 뭐 더 용이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사람이 어디 숨어 있다가 바닷가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튼 그런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네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명복을 비는 글은 마침표를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글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 때 사용하는 말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입니다. 즉, 돌아가신다는 것은 세상을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명복이라는 말은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이란 뜻입니다. 즉,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것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옛사람에게 다가올 저 세상에서 복을 받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아직 진행형으로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 마음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마침표란 마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명복을 빈다는 의미는 저 세상을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형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끝을 상징하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인의 어떤 답변이 달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도시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규범주의의 예시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맞춤법상으로는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떤 문구가 무언가의 제목이거나 슬로건, 현수막 등의 문구로 써진 것이라면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명복을 비는 글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국립국어원의 답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이유로
부조금 봉투나 근조 화환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해당 문구를 적을 수 있습니다. 아마 루머글의 작성자는 그런 곳에 적은 내용을 보고 잘못 알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널리 퍼져서 포털 사이트에 관련 단어를 검색해보면 이를 꽤 믿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버전도 은근히 많아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 외에도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된다, 혹은 명복을 비는 글은 좌우로 괄호를 쳐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발전형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밑에는 어떤 사람이 트위터로 쓴 글들이 있습니다. 뒤에 점 찍으면 안 돼요. 뒤에 점 찍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글만 쓰는 사람이 있네. 죽음에 관한 미신이 문법에 결합한 형태라서 종종 공개 커뮤니티에서 태클을 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유명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관련 트위터에 돌아다니면서 마침표를 지우라는 식으로 일일이 간섭하기도 합니다. 추모 화환의 경우 대부분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라고 띄어쓰긴 하지만 마침표가 없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에다가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 건데, 실제로 뭐 근조 화환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마침표가 없단 말이야. 그게 아마도 명복을 비는 글에다가는 마침표를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잘못 알고 있던 사람이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을 단 거지. 근데 근조 화환이라든지 뭐 그 봉투에다가 점을 안 찍는 이유는 우리가 뭐 제목이라든지 표어 같은 거 쓸 때 마침표 안 쓰잖아요. 제 영상 썸네일에도 마침표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대제목이기 때문에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일 뿐이지 맞춤법상으로는 점을 찍는 게 맞다. 근데 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인터넷상에서는 꽤 있었나 보네, 이런 게. 근데 뭐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살면서 장례식장에 엄청 자주 갈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 심지어는 많이 간다고 해도 연이어서 많이 간다든지 뭐 이럴 일 거의 없잖아. 그래서 사실 장례식 문화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갔다 오고 익숙해지기 어려운 문화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헷갈리는 거야. 더불어서 뭔가 고인에 대한 예를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그 예를 갖추고 싶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낭설 같은 것들을 쉽게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재밌네. 점 찍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5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뻐꾸기 아저씨.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죠. 혼자 길을 가는 여학생 뒤에서 어떤 사람이 뻐꾹 뻐꾹 하는 뻐꾸기 소리를 내는데, 이때 뒤를 돌아보면 눈을 집중해서 때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혹은 뻐꾸기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계속 때리고, 싫어한다 라고 하면은 한 대만 때린다는 패턴도 있고요. 또 뻐꾸기를 아느냐 라는 질문에 안다고 대답하면 바로 때리고, 모른다 라고 대답하면 설명을 해주고 때린다는 패턴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뒤에서 어떤 사람이 뻐꾹뻐꾹 소리를 내는 거에 뭔가 대응을 하면은 맞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도시전설인 겁니다. 주 출몰 장소는 반림동, 사파동, 성주동 등으로 이 일대 학생들 사이에서 이 아저씨를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 방법을 교환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괴인의 정체는 어떤 여자에게 오랫동안 폭행을 당해서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갔다가 탈출해서 여성만 보면 폭행을 하게 된 남자의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창원의 한 여고생이 뻐꾸기 아저씨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사례까지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2007년 6월 10일 새벽 2시에 도서관을 다녀오던 여고생이 괴한으로부터 묻지마 구타를 당한 것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치다가
도시전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엔 여담도 있네요. 실제로 창원고에 재학하는 학생에 따르면 위 사례는 1999년도에도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마산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퍽치기 아저씨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 이야기는 일본의 소설가 슈카와 미나토의 단편집이었던 도시전설 세피아의 올빼미 사내의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퍼져나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올빼미 사내는 지나가는 사람들 등 뒤에서 올빼미 소리를 내는데 같이 올빼미 소리를 내면은 무사히 넘어가고 대답하지 못하면 무차별 폭행을 하는 존재로 소설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정착한 도시전설들 중에서 일본에서 건너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데다가 뻐꾸기 아저씨 역시 새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되게 어이없네. 근데 뭔가 미묘하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몰래 숨어 있어서 뻐꾹 뻐꾹 이런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럼 누구든지 간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지? 하면서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때 폭행을 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미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옛날에 진짜로 그 묻지마 폭행, 퍽치기, 뭐 아리랑치기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았어요. 예.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야. 가다가 그냥 때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돈 같은 걸 뜯어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진짜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옛날에는 진짜 그런 묻지마 범죄들이 왜 그렇게 많았나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진짜 CCTV가 많아가지고 그런 범죄 같은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지만 옛날에는 충분히 이런 식의 이야기가 퍼졌을 법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튼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풍백화점 괴담이네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제 무너진 백화점이 이제 삼풍백화점이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괴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의 지하에서 괴 음성이나 귀신 목격담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탓에 초기에는 경비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요새는 조금 잠잠해진 모양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자리 바로 위에 건설된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 A동의 지하상가에서 오래 살아본 주민에 따르면 지하에서는 뭔가 미묘하게 한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교회나 절에서 엑소시스트가 정기적으로 온다고 하며 특히 신기가 있어서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원한이 가득한 귀신이 잔뜩 보인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물론 지하상가 점주들에게 삼풍백화점 관련된 얘기만 꺼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아기가 백화점을 갔는데 아기가 너무 울어서 백화점에서 나와서 아이에게 왜 그렇게 우냐고 다그치니 아이가 엄마는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안 보여?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제법 유명한 괴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그 백화점이 삼풍백화점이었다 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저승사자라는 말도 있고 혹은 위기를 알아채고 경고를 준 조상님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삼풍백화점에서 유출된 쇼핑카트를 옛날 근무자가 주워서 서류 운반용으로 어떤 사무실에서 쓰게 됐는데 회사원들은 그 카트가 있는 창고에서 낮잠을 자면 가위가 눌린다든지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어떤 필자가 이 쇼핑카트가 있는 서고에서 점심시간 낮잠을 잤다가 30분 동안 악몽을 꿨다는 도시전설 그리고 경험담이 과거 DC인사이드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삼풍백화점 마크가 그려진 쇼핑백을 든 아주머니가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탄다는 괴담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삼풍백화점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인 건데, 이거는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귀신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사고가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사고 같은 느낌도 있고,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당시에 퍼졌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묘하게도 삼풍백화점과 연관되어 있는 물품들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쓰는 사람들은 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쓰면서 찝찝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뭔가 기 같은 거에 눌려서 가위에 눌렸다 하는 이야기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제2의 삼풍백화점 괴담도 있는데요. 과거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지하 8층 건물의 백화점 건물입니다. 건물 높이는 45m 정도 됩니다. 평수는 800평씩 올라와 있습니다. 올 초에 철근 값이 폭등하면서 원래는 초고 장력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만 도면의 변경 없이 철근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밑단계인 철근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를 보니까 기둥의 단면적을 줄여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콘크리트 300, 철근은 SD 500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초고장력근을 잘 몰라서 일반적인 철근을 사용해도 무방한 것 같고 회사도 그냥 쓰라고 해서 그대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현듯 건물이 무너지는 꿈도 꾸고 해서 다시 한번 구조검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게 나을런지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백화점 건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제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초고장력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도면을 보면 지하 외벽부터 기둥까지 해당 철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철근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될런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원래 썼어야 되는 아주 튼튼한 철근이 있었는데 그 철근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밑단계인 일반 철근으로 건물을 지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요즘에 꿈도 나쁜 거에 꿔가지고 다시 한번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질문 글을 쓴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달렸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한 번 시공하면 보강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철근의 항복 강도가 설계 도서보다 적기 때문에 철근의 개수가 당연히 부족하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중이 최대로 작용하는 지하 구조물을 그렇게 했으니, 그리고 일을 그렇게 저질러 놓았으니 모든 설계는 어느 정도 여유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부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인 하이바보다 큰 내력 강도의 철근으로 설계된 건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낮췄다니 기가 막혀도 보통 막히는 일이 아니군요. 삼풍백화점 설계 변경으로 이학수 씨가 아직도 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설계 도면부터 구조 계산 다시 하셔서 보강공법 대책을 세우시던지 아니면 타회사로 가시든지... 근데 어느 백화점인지 알려주셔야 거길 피해갈 텐데... 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이 글을 쓴 이 시점이 2008년이고요. 마침 그쯤에 완공된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입니다. 예. 청량리점의 설명을 좀 보면은, 청량리점은 연면적 54,000여 평,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10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점일은 2010년 8월 20일인데 써있는 내용이 아까 앞서서 건물을 시공했는데 백화점 건물이다 라고 하는 그 글과 좀 유사해 보입니다. 그죠?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괴담인 거예요. 2010년 11월 3일부터 떠돌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되는 2장의 이미지 캡처 형태로 유포된 괴담입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아직도 안전하지 못한 백화점이 지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괴담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비견되기 때문에 제2의 삼풍백화점이라는 제목으로 유포가 됐습니다. 괴담이라고 하지만 위에 소개된 사진 자체는 조작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대한기술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은 대한기술사회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해당 글을 쓴 사람은 대한기술사회 소속 회원으로 2008년 건물 시공 당시 철근 값의 폭등으로 건물 전체에 걸쳐서 시방서보다 장력이 20% 약한 철근을 사용했는데 이건 어쩌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 댓글을 단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괴담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이 지목이 됐긴 했지만 실제로는 연관이 없습니다. 일단 건물의 규모가 다르고요. 현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은 한화에 의해서 건설된 청량리역 민자역사의 일부입니다. 지하 4층, 지상 9층인데 롯데백화점은 그 중에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입점해 있을 뿐 아까 내용에 적혀있던 것처럼 정말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건물이 아니다. 실제로는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롯데백화점 측은 발빠르게 해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롯데백화점의 해당 트윗은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도 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하루살이 괴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 건물은 롯데백화점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백화점일 것이다. 그게 문제인 건데 으스스하네요. 예, 뭔가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넘겨짚고 갈 일이 아닌 게 뭐 근래에도 아파트 부실공사 때문에 뭔가 문제가 벌어지는 아파트들이 꽤 있었죠. 그런 걸로 유명해진 건설사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한 곳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크게 일었었어요. 그래서 다들 안 들어가려고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집값이 주변 아파트들보다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고들은 참 벌어지면 안 되는데 본인이 살 곳이 아니고 또 지어진 것의 안의 구조물을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괴담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처음인 것 같네요. 제발 제가 가는 어떤 백화점들도 이런 부실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길 바랍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은 나무위키에 적혀져 있는 도시전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 인터넷에 써 있는 글들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어낼 확률이 너무 높고 가능성이 너무 적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알아본 이야기들은 가능성 자체는 솔직히 좀 낮아 보이는데 되게 흥미로운 글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재밌는 글들 오랜만에 많이 봐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튼간에 저는 또 다시 다음번에 도시전설 읽어드릴 만한 것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